네,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캐스터 김성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팍 보조 캐스터 박시훈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히트앤런 시간 에이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의 에이스. 맞습니다. 예. 예, 김병기 의원님, 또 부승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헌법재판소 탄핵만 되고 나면 사실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춘레이 불사춘이라고 봄이 안 오네요.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이 또 당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자다가 이제 오늘부터 숙면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잠 못 자고 있는데 하루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자고. 탄핵 선고는 어디서 보셨습니까, 두 분? 저 같은 경우는 저 동작갑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같이 봤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저는 방송에서 방송에서 라이브로 이제 방송 나갔다가 방송 중에 보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방송이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각한다 이러면 할 말도 없고.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저 역시 방송을 한 11시 이후로 한 서너 시간 더 잡아놨거든요. 만약에 기각이나 엉뚱한 답이 나오면 3시간, 4시간 방송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어요. 저는 당대표실에서 이제 당직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대표님과 같이 왔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왜냐면 밖에서 기자들이 이제 귀를 막 바짝 대놓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 나오나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한 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환호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녹화했는데 어디 나가서 공개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면한다 딱 선언을 했는데 저희 전국위원장 하시는 이모 위원장님이 어이! 하고 박수를 2번 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중단하고 전부 다 침묵인 상태로. 근데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의 교수님이 본인 강의 시간에 생중계로 이걸 틀어놓고 헌법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파면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거기 앉아 있는 100명쯤 넘는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 치는 걸 봤는데 숙대 강의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좀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봐서 저희는 한호를 질렀습니다. 저 방송하면서 한호를 저희 지역도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축구 하면은 한일전 하면 소리 지르듯이 그렇게 밖으로 다 소리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일단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두 분 전공 분야는 확실합니다. 국방 또 정보 이 부분인데 다음 정부에서 요거 좀 신경 써달라. 요거 조언을 짧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공 분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좀 기본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정보 분석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소홀히하고 또 약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정보 파트의 이 의견을 갖다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FTA 협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가져왔는데 그때 상대방이 미국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의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딴 말로 하면 그게 도청된 거거든요. 무섭네요. 저희가 누설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다 찾았었습니다. 근데 누설한 게 아니고 저희 거를 도청한 겁니다. 그 정도로 저쪽에서는 본인들이 진짜 경험 없이 하네요. 그런데 이익이 걸린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FTA라는 그게 미국입니다. 러시아나 이럴 때 북한이 아니고. 우방국이라고 하죠. 최우방국이라도 그런 이익이 걸리는 문제, 국익이 걸리는 문제에는 양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용산 어떻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새 집무실 쓰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못 쓰죠. 용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용산 도청 문제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1년 전에 도청 문제 된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견이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용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용산 건물은 부시고 다시 져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위원님께서 잘하실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도청을 막는 도청에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아마 결국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자체를 지을 때부터 뭔가 있었을지 모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안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사실은 보안 건물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똑같은 논리로 청와대에 지금 개방된 지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벽공사 같은 건 안 했을지 하더라도 그 보안 측정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보안 측정 같은 거 다 하려면 그게 몇 개월 사이에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부지가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차라리
늦게 들어갈지언정 먼저 들어가서 조금 일찍 들어가서 불안에 시달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선거가 조기 대선 6월 3일이지만 인수위 없이 바로 해야 됩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그렇죠. 사무실조차 지금 용산, 청와대, 세종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같이 조금 송차장님 말씀 주실 이게 것 같아요. 사실은 우선 뭐 도청도 도청이지만 도청은 워낙 미국이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도청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뭐 이런 사태도 있었고, 실제 오바마가 이제 해외 정상 외교를 나갈 때 도청 방지 텐트까지 갖고 다닐 정도로 이제 전부 뚫린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개방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 시설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어떤 거를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산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로 갈 것인가. 청와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안 측정을 다시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세종청사, 제2청사는 뭐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또 상당히 이제 뒤쪽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의되는 데가 정부청사 정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되고 있는 건데 정말 용산만은 안 됩니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걸 옮겨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사방에 뒷수습하다가 한 해가 다 갈 생각은 벌써부터 부하가 치미는데 돈은 또 어쩝니까? 군부대 다 옮겨 합참하고 다 옮겨놓고 네. 제가 근무하던 곳이라서 화가 납니다. 국방부 다 바꿔놨잖아요 지금. 지금 국방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물이 어차피 저 청와대 이제 저희 대통령실이 나가더라도 그 건물을 국방부랑 합참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안 쓰면은 문제가 다른데 네. 써야 된다 그러면 그 건물 부셔야 됩니다. 부셔다 씌워야 된다. 네, 그 어차피 합참이든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그게 국가보안 목표 가끔 목표 그렇죠. 시설들이거든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건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제 뭐 치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또 새로 치울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야기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벌써. 어제죠. 예, 화가 지금 24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신임으로 또 이렇게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 12.3 비상계엄 해제된 직후에 삼청동 안가를 찾았던 장본인이잖아요. 네. 4인방. 예, 4인방 중에 하나. 예. 이때 보도 영상부터 좀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저녁,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 앞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수행원 2명과 동행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안가 앞을 지키던 JTBC 카메라에만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날 심야회동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4명이 모였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은 지난해 12월 25일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모임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 처장은 경찰에 한숨을 쉬고 밥만 먹고 헤어진 게 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조사까지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인 이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안가에 모여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냐는 경찰 질문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가를 열 수조차 없다면서 당시 회동이 참석자들끼리 친목 회동일 리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지금 본인의 핸드폰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핸드폰 교체 이런 것까지 지금 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었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런 관련돼서 정리할 게 되게 많은데 피의자인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인데요. 헌법 소화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동기도 동기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찰총장 직무정지 됐을 때 네. 검찰총장을 변호했던 변호인이고 네. 그다음에 장모 변호했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사법연수원 동기죠. 23 맞 동기입니다. 예. 둘 다 늦게 됐어요. 예, 서울대 또 79학번 동기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안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국조특위를 하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이완규하고 김주현은 전날 이상민한테 전화를 받아서 당일 약속을 잡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성재는 좀 달라요. 법무부 장관. 네,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거다. 계획돼 있었던 저녁 모임이었다. 그리고 김주현이가 보좌관을 통해서 안가를 예약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확인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아폰과 관련돼서 휴대폰 교체한 거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만 교체를 안 하고 나머지 셋은 전부 교체, 네. 안가 회동 이후에 교체를 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내란과 관련된 거라고 내란 혐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 이 사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란 이게 공모하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한 건데 너무나 부적격합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획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덕수가 얘기한 것 중 이 2명을 임명한 거는 윤석열의 앞으로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라든지 네. 위헌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거를 또 헌재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재 핸들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갖고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측근이고 뭐 아바타 같은 개인 변호사를 지금 헌법재판관에 쓰려고 했던 모습이고 한덕수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하는 겁니까? 윤석열이죠. 그렇게 보면 맞겠죠. 누가 한덕수라고 봐요. 이걸 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의 관제 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한덕수가 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덕수가 몇 달 전에 그 예민한 사항 이런 고도의 정치적 이런 것에서 판단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뭐 한덕수 그 총리가 말을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본인이 강수를 뒀다 그렇게 강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저 이완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게 이완규가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격자이니까 더 나아갈 필요도 없지만 인격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검사와의 대화 때 보면 선민의식에 가득 찬 검찰주의자입니다. 이게 사실 그 검사와의 대화 말씀하시는 건 예전에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 얘기할 때 그 앞에 앉아있던 젊은 나왔었거든요. 검사 중에. 예.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갖다 검찰총장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그 지배나 뭐 검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럼 왜곡 그 자체가 왜곡되는 거죠. 일단 뭐 어떤 인성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회에서 부승찬 의원님하고 질의하던 영상들이 답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 넘네. 안가에 싸가지. 집합해라. 만나자. 누가 연락이 왔어요? 이상민 장관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의심을 해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그럼요. 법제처장님 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질문. 되게 뿌듯하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 윤석열이 만날 거를 예상했는지 그 질문이죠. 그 답변을 네. 하기 싫어서 네. 요래저래 피하는 모습이었고. 원래 만날 이 대통령이 소집한 거 그렇죠. 같아요. 안 간대요. 네. 안 간대. 자기 그래서- 집도 아니고 막 네. 갑니까? 네. 안가를 누가 보좌관이 아니, 예약을 말도 안 되는 하면 소리야. 그래서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답변을 했어요. 자기가 7분의 대통령을 모셨고 네. 7분의 그 앞에 거를 들으면 이 질의가 이해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빠진 안가 모임이 본 적이 있냐? 없다. 없지. 조금 당연히. 예, 그걸 하고 이제 이완규한테 이제 질의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예상 못했다. 예. 계엄 다음 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이게 그 말투 답변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불손해 보여요. 아니, 김용현이 옛날에 네, 계엄 맞아요. 전에 했던 행동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답하면 안 되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늙은 한동훈의 답변 태도예요. 이건 안동은요. 예, 네. 한동훈이 나이가 먹으면 네. 저런 답변 태도를 하겠죠. 비슷비슷하네요. 학교나 예. 뭐 아까 우리 저 출신이나. 김병기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선민 의식에 찌들어 있고요. 아, 정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검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그때 당시에 했을 정도로 네. 이게 검사 제일주의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국회의원이 나한테 질문을 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네요. 아니 법제처장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가 우리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건방지게 답한다는 게 자 그 자리에 4명이 갔습니다. 4인방. 예. 뭐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수석. 예. 그 4명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보면요. 예. 이번 계엄 실패와 관련돼서 가장 저는 개입 정도가 높다고 봐요. 단순히 이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내란의 수괴와 행동대원인 군과 경찰 그렇죠. 들만 잡혀 있잖아요. 네. 기획자들이 없어요. 이거 법률 검토하고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안, 이안, 그렇죠. 대응 방안 다 만들어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럼 법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고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리고 다 이제 검사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게 뭐 있겠어요. 실패했다. 그럼 우린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논의. 그렇겠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뭔가 네. 대통령이 오다가 있었던 거죠. 안가에 모일 정도면. 아니, 법률적으로 가장 핵심 4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안가에서 모임 같은 걸 안 한대요. 네. 김주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민정수석한테. 아니, 사람들 만날 때 안가에서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유 있는 만남이지. 그 안가에서 안 만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안가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쓰는 보안 목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아닙니까? 항상 거기를 갖다가 안전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경호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용하는 안가에 대해서는 그걸 빈 방으로 놔두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그럼요. 거기를 아무나 쓴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그 보안 위해 행위인데. 위치가 어딘지 알려지는 것만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정진석이 말이 안 중간에 되는 저 질의응답 과정에 끼어들었어요. 비서실장이요? 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끼어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께서 저한테 안가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인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이렇게 운영하나? 황당 그 자체였어요. 대통령 무슨 권한으로 또 그거를 비서실장 네 맘대로 써라라고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안가에 그래서 대한 제가 그 통제 조치를 경호실에서 할 걸요. 네, 경호실에서 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제가 경호처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서 이렇게 세워서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의 방향이 정진석이 갑자기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맞아요. 이제 기억나요. 제3자가 끼어들더라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기한테 자, 저희가 이렇게 된 이상 원래 지명했던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금 이제 후임으로 기습 지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3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하고 국회가 3명을 지명하는데 문영배, 이미선 이 두 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후임도 대통령의 몫이고 헌법이 정해진 대로 하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6월 3일 당선되는 사람이 임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지금 넘겨짚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거. 본인이 원래 했던 얘기랑 또 달라서 원래 했던 대국민 담화 얘기를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아니 불과 3달 전만 해도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이거 기습 지명한 거 이거 배후에 좀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당연히 나올 그래서 수밖에 그 얘기를 없는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관저 보십니까? 정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선거가 2달 남으면 이게 대통령이라도 그러니까 이 2달 후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인사 자제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사들을 갖다가 많이 자제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권한대행은 임명직이거든요. 선출직이 아니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가 전공인데 네. 국가정보원이나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도 상급 이상은 이제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상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갖다가 자제를 합니다. 기간이 정권 교체기가 되면은 그 왜냐하면 다음 그 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이거든요, 다. 근데 하물며 이게 헌법재판관이거든요. 네. 헌법재판관에 가는 거는 설사 본인한테 권한이 있더라도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걸 갖다 그 와중에 대통령 지금 현직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랑 가장 친한 사람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문제가 된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아니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잖아요. 인사를 담당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한덕수가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치고 근데 이 사람 업무 복귀한 지 한 4나흘도 안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아마 인사검증하는 시스템도 됐지만 예전에 국정원이 많이 했을 거고 이게 거기까지 가서 인사검증을 거쳐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임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치고 한덕수가 그 주어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이완규를 인사검증을 해서 갖다 지명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그 자체도 가능하지 않지만 이완규란 분은 인사검증을 할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 서류가 오기도 전에 돌려보낼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를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치고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친구를 갖다가 임명한다고 그러면 이게 구설에 오르는 건데 그렇죠.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본인의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다고 그 친구가 제가 내란수 계획.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본인이 너무나 잘하는 인사잖아요. 이게 상식 이하에 대한 걸 왜 이게 법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법이라는 데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걸 갖다 법에다 담아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이게 거거든요. 2017년입니다. 박근혜 때 황교안 대행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네, 황교안 대행은 안 했습니다, 임명을. 내가 어떻게 권한 대행인데 할 수 있냐 그랬고 당시에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도 반대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박한철 소장 관련해서 이것도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적절치가 않다라고 보고요. 아니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완규하고 함상훈 지명한 거 용기 낸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뭡니까? 몇 년 만에? 이게 보면 한덕수 대국민 담화를 보면요. 아까 봤잖아요. 이제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당에서 이 3명에 대해서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 마은혁을 임명하거든요. 마은혁은 임명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네. 마은혁은 임명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난 대통령 권한이야. 고유 권한 있어. 난 사면권도 행사할 거고 헌법기관 구성권도 행사할 거고 그잖아요. 그다음에 개헌 발의도 할 거고 모든 거를 나 고유 권한으로 묶여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난 다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은 임명하지 말았어야지. 자기 논리대로라. 그렇죠.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근데 마은혁을 또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수 6인 체제를 만들어서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위헌과 관련된 거, 헌법 소원과 관련된 거, 권한쟁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윤석열과 윤석열은 좋은 쪽으로, 이재명 대표는 나쁜 쪽으로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권력을 쥐겠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상권 분립이 아니라 헌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기획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게다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6월 3일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된 사람이 이 상태가 되면
아무도 임명하지 못하고 5년 임기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대충 알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도저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결국은 한 달, 두 달 있어야 될 사람이 6년짜리 임기를 자기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거를 뺏어서 해버린 결과인데, 자, 결국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세 분 국회의원이시니까 저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제 접수를 뭐 막는다, 인사청문회 요청 막는다, 뭐 이런 등등 얘기가 있는데 또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일단 지금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장이겠죠 주로는 이제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이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을 걸어놓은 당사자들이 야 저렇게 해갖고 저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이건 권한을 넘어서는 거야. 이 문제가 있으니까 심판해줘. 네. 라고 해서 이미 오늘 변호사들과 민변이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을 이미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가져와서 판단을 하게 될 건데 저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도 자기들 생각은 격이 있는데 격. 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의 편, 누군가의 친구인 사람이 그 인맥을 타고 들어와서 헌법재판관에 들어앉은 전례는 없잖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할 것이다. 가처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빨리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나요? 가처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판단할 가능성이 아.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행정소송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소송도 있죠. 있고. 예. 네. 기본적으로 워낙 그 예상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위가 벌어져 가지고 법적인 그런 저 다툼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걱정을 하게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이게 워낙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의원 상호간에는 혹은 선배 의원에게는 존댓말을 쓴다. 우리가 법으로 안 정해놔도 이런 거네. 그냥 하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윤석열과 이 일당들에게는 이 모든 행동들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걸 다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교로 상식으로 통용됐던 모든 법칙들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기소가 되겠어 주의. 윤석열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기소가 되겠어? 안 되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한덕수가 지금 결국은 본인이 한 겁니다. 최상목도 지금 오늘 탄핵 법사에서 뭐 질의했던 걸로 보이고 청문회 그리고 한덕수 현안 질의도 있었긴 한데 이 관련해서 탄핵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의원님들끼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덕수, 그다음 최상목,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에 대한 탄핵 기자회견을 했죠. 탄핵 요구 기자회견을 한 상태고요. 일단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안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안 하게 되면 또 10일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일 정도 30일 안에 이제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시간을 우선은 이 법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 결국 헌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당하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를 탄핵시키고 최상목을 탄핵시키면 결국은 교육부총리가 이제 또 임명 2주호. 예, 2주호가 그렇죠.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시간을 끌어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탄핵을 이제 최상목, 한덕수, 심우정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탄핵을 통해서 이거를 좀 해결한다 이런 공론화. 근데 탄핵 역풍 얘기도 또 있으니까. 아니 탄핵은요. 탄핵은 위헌적이고 위법하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고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완규 지명했다고 탄핵시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헌재 결정이라든지 이런 위법적 위헌적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은 단호하게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공론화가 된 겁니까 아직?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동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그것도 그런데 또 이제 바깥에서 또 엄청난 파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또 오늘 하지 않을 수가 해야 없는데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시각 오늘 새벽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04%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미 중간에 관세 전쟁 벌어졌는데 이 가운데 또 우리 대통령 노름에 흠뻑 취한 한덕수 권한대행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좀 볼까요?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한미 양국 정상 통화한 게 처음입니다. 지금 28분간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총리실 따르면 한미 동맹, 무역 균형,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좀 썼는데 이게 방위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 게시글 보면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위비 분담액, 이거 증액, 재협상 요구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가장 최초로 눈에 띄는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 2018년에 그 트럼프 1기 당시에 한미 방위비 협상 때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트럼프에 대한 그 전략 같은 걸 일부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트럼프가 일단은 10배를 부릅니다. 자기네들의 목표에. 그래 놓고서 자기들의 실제 목표에 다가가는 형식이죠. 근데 당시에 보면은 그 이제 트럼프는 1년에 10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조 원을 넘기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넘기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네. 1조 원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협상이 잘 돼가지고 한 9천 몇백억에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트럼프한테 보고하자마자 그냥 리젝트 됐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1달러라도 넘겨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1조 원의 선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다행히 저희가 인상액 같은 거 2024년 10월에 그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으면서 일부 개선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연간 증가율을 상한선 같은 걸 재도입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걸 갖다 2030년까지로 저희가 설정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걸 좀 막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모든 걸 찢어발기죠. 좀 사악하지만 영리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가 실질적으로 그거 썼던 거는 한 1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또 10배죠. 지금 얘기하는 네. 거예요. 분명히 이 선에서 시작하는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약점을 갖다가 좀 간파한 상태거든요. 저희 정부가 지금 뭐 결국 기승전 윤석열 때문이에요. 네. 윤석열 때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지금 이걸 갖다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걸 갖다 지금 통상 이런 걸 들먹이면서 이걸 갖다 같이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가 참 영리한 게 결국 이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타격이 오려면 이게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개월 정도 되기 전에 이걸 타결을 보는 겁니다. 파국으로 가지 않고. 그래 놓고 내가 이 협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할 거거든요. 그 선까지는 저희를 굉장히 거칠게 몰아칠 거예요. 그 기간이 저희가 정부 교체기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인데 하필이면, 예. 오늘 트럼프가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보고 오면요. 이 한국과의 무역과 관세 외에도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스톱 쇼핑이라는 그렇죠.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 야, 이거 정말 저는 이 대목이 왜 그 굉장히 긴장이 되냐 하면 한덕수가 그 한미 통상교섭을 하던 당시에 거기에서 일했던 외교부 관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다 줄 거야 내 모든 사랑을 이런 식이랍니다. 협상이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분 동안 통화하면서 야 대통령 바뀌기 전에 이 사람이랑 원스톱 쇼핑으로 다 협상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입장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이게 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월적 지위를 갖다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그걸 좀 나쁘게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그렇거든요. 예. 한덕수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잘해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그러고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두 달이 정권 교체기니까 우리가 다시 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아마 지금 4월, 5월 사이에 상당히 이 진도를 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도를 빼는 다음에 이 진도를 이어받은 더군다나 저희는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정신없이 몰아칠 겁니다. 언제까지? 8월 달까지. 그래가지고 아마 이 협상을 하게 되면 방위비 같은 거는 저희가 막기가
진짜 막기 걱정이에요. 정말로 이게- 저 세게 막아내야 됩니다. 이게 트럼프 뭐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이 기본적으로 보면요, 이게 사안별로 협상이 진행됐거든요. 이게 저 원스톱 쇼핑이라는 거 묶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뭐 25% 저 대미 수출 흑자 8위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어갖고 지금 25%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협상의 여지는 좀 남겨뒀지만 그래서 이제 관세율이 낮아지면 방위비가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풍선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과거 트럼프 말기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순수하게 방위비만 갖고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얘기한 게 관세, 북핵, 조선, 뭐 방위비 이거를 한 패키지 딜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총액은 변함없어요. 본인들이 목표하는 데는 트럼프가 상정한 목표값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이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땐 관세는 멕시코, 캐나다도 지금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 아니에요.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메시지는 관세는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라. 한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는 낮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카드가 많아요. 원전 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LNG 가스 카드도 있어요. 네. 수입을 미국으로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협상 카드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기업으로서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관세는 우리가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낮출 수 있어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데 방위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관세 이렇게 낮춰줬는데 그래서 전략자산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는 완전 딱 풍선 효과인 것 같아요. 총액은 바뀌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다 얻어갈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에서 지금 이제 뭐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쩔 수 그리고 없고, 트럼프 예. 입장에서 봐서 대등한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구 잡힌다는 속시 호구 잡힐 것 같아요. 이게 협상에서 대등성을 갖고 있느냐, 예. 하야키 위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협상의 뭐랄까 이익이 달라지거든요. 해놓고 나면 한독수는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윤석열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똑똑하거나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지위적인 신문에서 봤을 때 대통령과 총리의 이 만남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트럼프한테는 상당한 메리트죠. 전 오늘 뭐 우리 민주당이 잡으면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트럼프가 쳐놓은 덫에 저희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덫에 안 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지금 별로 없는 겁니다. 4월 그러네요. 5일에 아마 상당히 몰아붙일 때고 우리 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위비에서 아마 관세율에서 낮추면 방위비에서 아마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어떻게 방위비를 갖다가 저희가 뭐 잘 방어한다면 관세에서 방어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이게 진퇴양난에 지금 걸려드는 건데 정말 큰일입니다. 8월 때까지. 정말 뭐 오늘 너무 좀 무거운 얘기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두 분의 에이스 모시고 들으니까 그냥 광속과 가서 팍팍 꽂히는 게 주전으로 좀 자주 출연해 주시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걱정도 하지만 사실도 똑바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예,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자주 정기적으로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원산단 선정에 김건희가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겁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검찰의 폭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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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관련된 한 녹취록을 제보받았습니다. 명태균이 대산면 3구역 여기가 절대 농지로 지정돼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로서 선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이를 위해서 김건희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녹취록에서 탐호라고 표현된 김건희 여사를 4차례 언급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탐호에게 얼굴을 줄 수 없다는 한탄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자료를 준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전달하라고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하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자료 전달을 서두르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을 거다 하는 급박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창원 산단 선정에 김건희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과제에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와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것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100가지 그림자를 파헤치기 위해서 두 의원님 모셨습니다. 염태영, 이웅기 의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입니다. 오늘 창원지법에서 명태균하고 김영선 전 의원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명태균 게이트 얘기, 또 두 분 다 진상단 소속이시죠? 그래서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부부 비리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는데 소감을 이렇게 들어봐도 될까요? 의원님부터. 예. 예. 명태균 게이트가 작년 9월경부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비상계엄의 트리거 역할을 했을 거다 맞습니다. 하는 예측들을 했고 그것이 상당 부분 신뢰성을 갖게 되는 근거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네. 그러는 가운데 같은 그 활동을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아주 보람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맡으셨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웅기 의원님도 지금 진상조사단에 계시니까요. 예, 저는 이제 김건희, 윤석열 그 100대 비리 의혹 국민 특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예. 이 특검을 왜 만들었냐면 그 윤석열 이제 그 탄핵을 하면서 김건희 비리가 특히 많이 묻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당에서 특히 김건희, 윤석열 비리라고 네이밍을 한 거는 김건희가 더 이제 무게중심을 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국민들한테 더 공분을 사는 게 김건희인데 윤석열만 탄핵 국면에 이제 부각이 돼서 뒤에 묻혀버렸어요. 예, 예, 그래갖고 그 3월부터 국민특검을 만들었고 100대 비리를 매일 브리핑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가 이제 상징적인데 필리핀 독재자의 부인 이멜다가 있잖아요. 이멜다. 예. 이멜다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멜다가 어떤 비리와 부패의 상징 그리고 사치의 상징이었는데 그리고 거기도 비상계엄을 했을 때 이멜다는 복지부 장관도 하고 필리핀 시장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비리와 전횡을 휘둘렀는데 결국은 법정에서 7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집행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김건희를 보면 이멜다하고 똑같고 이멜다의 말로처럼 77년형 이상을 받을 거예요. 받게 만들어야 된다. 받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이런 심판을 일단 한 거죠. 지금 검찰이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몇 가지만 좀 다뤄보는데 일단은 창원 국가산단 부지 이 선정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염태영 의원님께서 여기 국정개입 의혹 조사 본부장 하고 계시니까 국가산단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보고 계십니까? 창원 국가산단. 사실은 이제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 주도성을 갖고 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인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할 때는 6대 전략 산업에는 그 방위 산업이나 또 원자력 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넣어서 창원에 특화된 그 창원 국가 첨단 산업 단지 이것을 국가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상당한 개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철저히 그 기밀에 붙여지고 민간인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서 기획하고 또 부지를 선정하는데 그 참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관련된 정보를 빼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투기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이제 전혀 그 무엇이 벌어질지 몰라서 제가 그 작년 10월 달에 국감을 하면서 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창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국가 첨단 산업단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그 전년도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이곳에 토지 거래가 얼만큼 있는지를 제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 때 한번 제기를 했었어요.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거래 면적은 10배, 거래액은 6배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짚히는 게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관련되는 자료를 줘라 그랬더니 개인정보라 못 주겠다. 또 혹시 이후에 뭐 우와 관련된 비리가 나면 우리가 지정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감 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의혹이 있었던 건 또 뭐였냐면 이때 이 대부분의 부지가 9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러냐 그 그린벨트에 땅을 사고 이렇게 많이 집중됐다는 것은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 요 의혹 제기 하나 하고 또 했던 것이 요 사진 하나를 제가 공개를 했었어요.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요 땅 투기 의혹과 요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때 이 사진은 그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발표한 지 한 달쯤 후에 제주도에서 명태균이
그 창원 산단 선정 기념 및 이 안에 또 주인공인 한 사람인 장동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 창원 산업진흥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기념하는 파티인데 이 안에 사람들이 앞으로 조사해 보면 땅 투기 사람도 있고 나올 것 같죠. 온갖 비리에 예. 카르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언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줄줄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사실은 이 산단 날리는 그린벨트 말씀도 좀 하셨는데 결국은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육성이 있으니까 요거 듣고 이야기 잠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창원시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2023년 1월 3일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중 한 명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창원산단 지정 발표까지 71일이나 남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창원산단 지정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합니다. 국가산단 하자 그럴 때도 한번 해보는 거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진짜 명반부장 구상력이 아니면 이건 되지도 않아. 진짜 내가 뭐 사람들한테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제갈공명이라니까. 네. 자, 지금 결국은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을 현실화시킨 사람이 명태균이고 명태균의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이렇게 이용규님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에 15개 국가 산단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회비고 상당히 민간인이 알 수 없는 사업인데 이 정보를 알아갖고 명태균과 김건희가 이걸 진행을 한 거죠. 아까 네. 이제 염태영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지난해 국감 때부터 이 연결고리가 누구냐, 뭐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근데 명태균이 민간인이잖아요. 네. 김건희도 민간인이고. 예. 근데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이 사업의 어떤 과정에 설계부터 선정 발표까지 모두 관여를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나온 자료에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관계, 뭐 녹취도 있고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모든 비리가 그렇지만 그 비리의 상당수는 뒤에서 김건희가 실세 역할을 하면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멜다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건희가 그러면 염태영 의원님 계속적으로 이 산단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정황도 예. 또 있나요? 2022년 11월 저거네요. 23일 날 예. 그날은 이제 중앙부처의 사람들이 창원에 와서 예정되는 부지를 돌아볼 때 안내를 했던 날입니다. 그날 끝나고 나서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남기는 게 여사님께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걸 지시를 합니다. 보고 자료. 김건희 여사의 여사 보고 자료. 예. 여사 보고용 자료. 그렇게. 2022년 12월 23일. 11월 23일. 11월 23일. 예. 야, 보고를 본이 봤는데 저는 사실 이윤경님 이게 예. 그냥 대통령 배우자예요. 예. 우리가 소위 말 영부인이잖아요. 예. 영부인이 국가 전략 사업 보고를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뭐 비상계엄과 내란 이 사단이 예. 김건희 때문에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중요 사업 또 보고도 김건희가 뒤에서 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윤석열이 국정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술만 마신 건지. 먹고. 예. 이 창원 산단 선정 관련해서 명태균이가 윤석열한테 청탁한 정황은 없었을까요? 그 보면은 그 명태균하고 윤석열하고 두 사람 텔레그램이 있던데요. 두 사람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요 자료가 요게 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 텔레그램인데요. 예. 명치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송을 했어요. 창원 산단 지정 기원문이라고 해서 창원 시민들이 창원 산단 지정을 기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내갖고 끊임없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창원 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게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는 계속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얼마나 얘기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오히려 김건희
명태균하고 얘기하고 명태균이 또 윤석열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관계 세 사람의 관계가 이걸 보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 지금 보면 윤석열은 뭔가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건희는 되게 관심이 많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느낌이고 답변도 그냥 맞습니다. 대충 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하고 명태균이 오히려 윤석열한테 다시 얘기하고 뭐 이런 구도 같기도 해요. 특이하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보고를 하고 윤석열이 해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은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 같고 김건희가 지금 다 조정한다는 느낌도 들고 형식적으로 보고한다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이제 그 좀 전에 우리 이윤기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2022년 12월 31일 날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태균 씨한테 텔레그램 보냈더니 그날 바로 그 창원 산단 지정 기원문을 윤석열한테 보내죠. 이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또 별도로 이와 같이 김건희 한때 따로 여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잘 만들어라. 이 웹자보처럼 이런 요구를 또 계속 하죠. 이 결국은 그냥 이 주도는 명태균이 했고 뒷배는 김건희, 윤석열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뒷배가 됐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여배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명태균이 창원 산단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창원 산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 지정되는 것과 달리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됩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는 창원시에서 그 창원대학교 인근에 10만 평 부지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창원시장 출신인 경남도지사가 그거 너무 적다. 그래서 세 부지를 정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부지와 두 번째 부지, 세 번째 부지에서 지금 이것을 300만 평이 좀 넘는 부지로 신청을 해요. 그런데 요 2구역에 해당되는 요거는 사실은 농지로서 워낙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안 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억지로 이걸 넣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결국은 1부지, 3부지를 1구역, 3구역을 빼고 2구역 부지 주변으로 또 200만 평을 신청했다가 2구역만 최종적으로 이제 2구역의 일부가 포함된 이곳에 109만 평으로 부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명태균이가 곳곳에 이제 개입되어 있는데 왜 개입해 있느냐? 결국은 부지 확정되니까 이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권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잠깐만 이거 밥 먹는 사진 한번 밥 먹고 있어요? 제가 아까 밥 먹고 있네요. 보여주시긴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창원 산단 기념 선정 기념 축하 파티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집이냐면 오세훈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 집에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데 아까 그 무슨 이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밝혀진 것이 여기 김영선인데 김영선의 동생들이 이 땅을 사고 참 주변에 또 여기 강모 씨라고 있는데 그 강모 씨가 또 이것에 30억짜리 땅을 사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오세훈의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가 있고 또 홍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최모 씨가 있고 이런 여러 관련되는 의혹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 그 이후에 밝혀집니다. 야, 그거 이 회식 사진, 그 회식 사진에 모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땅이 선정됨으로써 땅 사놨고 돈벌이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결국은 요 부지가 최종 설정됐는데 여기에 강 씨가 투자한 게 요곳에 분포돼 있고요. 옆이네요. 또 김영선 의원 동생들이 한 게 여기 있어요.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지 안에는 별로 재미를 못 보죠. 사실 그 옆에 해야 돼요. 산단하려면 옆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벌써 그 창원 산단 결정을 발표한 게 3월 15일인데 그 44일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땅점을 봐줘요. 이게 내가 포함되느냐, 이 땅 사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 명태균 도사가 그 이거 하나하나 땅점을 봐줬다는 얘기가 그 주변에서 파다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밝혀진 것이 그런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와 관련돼서 그 땅 투기를 했거나 또 그와 관련된 이권을 나눴는지 그거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이게 우리가 계엄이고 내란을 겪다 보니까 이게 탁 올라오다가 정지가 되는데 상당히 큰 비리잖아요. 국가기관 산단 같은 거 만드는데 어떤 개인이 껴가지고 뒷배는 뭐 대통령 배우자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가 그 땅 다 사놓고 산단 만들고 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창원 산단 비리가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이니까 많이 묻혔지 이 비리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태영 의원님이 이제 계속 파헤치고 계신데 뭐 검찰 수사는 뭐 바로는 못하겠죠. 아무튼 이 비리에 대해서 일단 당 차원에서 파헤칠 수 있는 데까지 파헤치고 뭐 이제
뭐 선거 후에 네. 검찰에서 명확히 수사하면 이 한 건으로만 해도 저는 뭐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아주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 또 관련된 자들도 사람들도 많죠. 아주 많잖아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3일 계엄이 이 산단이 제일 컸지 않을까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명태균 개입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천 개입도 있고 뭐 김영선 전 장관 얘기도 전 의원 얘기도 있지만 산단 부분이 가장 이 윤석열 부부한테는 아킬레스건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로 처음에 그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는 이제 공천 개입으로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 보도했을 때요. 사실은 공천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제공을 하고 공천과 당무에 개입한 거. 그래서 뇌물죄와 공무원 중립 의무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무상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또 창원 산단 선정 개입과 정보 사전 유출은 형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입니다. 굉장히 엄한 벌입니다. 다 법률 중한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탄핵 소추 그를 안 받죠. 불소추 외에는 있죠. 불소추 특권이 있죠. 내란죄에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엄히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또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다 해야 된다. 자, 뭐 우리 이용기 의원님은 100대 비리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혹시 특검단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비리가 있을까요? 지금 뭐 100대 비리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사안인데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브리핑을 하는 거고 좀 추가로 저희가 더 하는 거는 그 양평 공흥지구 농지법 위반 경작 실태 밝히기 위해서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1g 그 대통령 관저 특혜 공사 의혹 이것도 좀 더 저희가 파헤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의혹 이것도 계속 파헤쳐서 조만간 브리핑을 좀 다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국민특검에서는 이 100대 비리 의혹을 정리해서 당에 전달하고 당에서 당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으로 고발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별로 가령 뭐 김건희 논문 표절은 교육위 그리고 뭐 PCL 청문회 이제 이게 그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 이건 복지 그리고 심우정 비리는 뭐 외통위에서 뭐 청문회나 뭐 국정조사를 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잘 밝혀냈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드러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하나가 나오면 다른 하나로 덮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의원님들이 다 밝혀냈던 부분들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우리 당원분들이나 감사하는 말씀도 끝까지 밝혀내실 겁니까 두 분? 사실은 아까 이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저거 너무 커 보여요. 의혹들의 당사자들이 다 모였네요. 알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김한정 씨, 즉 오세훈 시장의 비리와 불법들이 이 안에서 다 퍼져 나오고요. 또 여기 최모 씨라고 일컬어지는 홍준표 쪽. 홍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두 분 다 이 의혹들과 당사자들이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다 꼬리자르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악돼서 나올 때마다 그 전에 했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불법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지난 12월 3일 날 계엄하는 날 낮에 특별 기자회견을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터져가지고 본인은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러죠. 이 일은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 벌어져야 될 일이고요. 누가 옳은지 한번 따지자. 직을 걸고 한번 하자. 원래는 이게 수사기관이 하든지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특검도 통과가 안 됩니다. 특검이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아갖고 해야죠. 아니, 실제로 의원님들이 뭐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실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강제 처분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많은 자료가 또 저런 사진 확보가 돼가지고 또 많이 알려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기 의원님 그 가방이 또 계시니까요. 가방이 계시 맞죠? 맞습니다. 그 EBS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에서 복귀해갖고 그 EBS 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게 대법까지 판단이 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이 2인 체제에서 또 사장을 임명했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갖고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당연히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대도 않은 그래갖고 나갔던 김우열 사장이 어제 오후에 다시 짐을 싸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어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변호사 비용 예. 그 방통위에서 예. 그 이진숙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인이 안 하고 있죠. 그 소송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질 거 알면서 예. 소송 지금 한 거 그리고 아닙니까? 거의 모든 소송이 100점 100패거든요. 그게 예. 거의 다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예요.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럼에도 계속 일어나니까.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제 청문회 할 때 대전 MBC 시절에 이진숙 그 사장을 94%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들의 94%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사장직을 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 청문회장에서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론조사에 가서 효도해야 되는 물어봐도 한 90% 넘기 어려워요. 독도의 어떤 일본 땅이 한국 땅 물어봐도 100%안 나오거든요. 94% 나오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6% 보고 왔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를 공식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 정말 안타깝고. 자, 오늘은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염태영 의원님 다음 주에 또 예. 출연해 주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오늘 13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그랬고요. 예. 또 홍준표 시장은 그 14일 날 네.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명태균과 관련돼서 각종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또 그 의혹의 당사자들을 꼬리 자르기 하고 네. 또 보훈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많은 커넥션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밝혀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이제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추록을 했죠. 아, 이게 풀려난 거 보석으로 나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좀 예. 풀려나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 떠들고 그런데 돌아다닐까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명태균 씨 발언이 네. 이제 오세훈과 홍준표가 자기를 계속 부정하고 아주 허접한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예. 뿔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2월 20일 날 명태균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그런 네.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 돼지를 잠칫날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이분들이 나왔으니까 제발 그러는지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6개월이면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시점에 나왔어요. 두 사람이 지금 나와서 한다면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글쎄 상당히 제대로 불안해요. 잡는지 잔칫날이 됐는지 돼지를 잡는지 목요일 날 불파에 출연하셔가지고 후속 설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한 일주일 내에 저는 뭔가 일이 좀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제 대구시 공무원들이 홍준표의 전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 알고 속상한 게 있을 거예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오세훈, 홍준표 이 사람들을 할 때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 시장보다 의혹이 10배는 더 많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예. 최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나오게 되니까 대구시 관련자들이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홍준표 시장의 아내와 아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있다니까 실제 그만두고 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또 터져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 얘기도 해주십시오. 그 얘기도 우리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목요일 날 해주시면. 이용기 의원님 하실 예. 말씀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100대 비례에 대해서 저희 네. 이제 국민특검단에서 끝까지 파헤치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맞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염태영, 이용기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밤부터 봄비 소식이 있는 지역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니까 마스크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불팍 시청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요. 불팍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